반갑습니다, 여러분. 8강 시작하겠습니다. 누벨바그 오늘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어, 제가 뭐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이거 한강 안에서 누벨바그 뭐 어차피 껑충껑충 얘기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작가들을 좀 중요 작가들 작품을 이렇게 예를 가지고 하나씩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수업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거는 언젠가는 누벨바그만 따로 그냥 특별하게 한 강좌를 만들지 않으면 너무 욕심이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우리 전체적으로 그 자기 반영성으로 시작하는 그 강의 1강에서부터 우리 전체 이 강의를 아우르는 개념인 자기 반영성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화 사적인 그 흐름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는 이제 누벨바그에 오면 1강에서 말한 자기 반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 정면으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작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저작권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제약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왔던 어떤 흐름의 관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준비한 만큼 여러분한테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게요. 조금 아쉬운 거는 지난 강의 때 우리 네오리얼리즘 강의에서 사실은 네오리얼리즘 이후에 이태리에 굉장히 중요한 작가군들로 이제 등장하는 안토니오니, 펠리니, 로셀리니 이런 사람들 작업들을 조금 더 뭐 우리가 히치콕을 본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좀 제가 캡처를 했던 걸 놓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언급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길 원하고, 오늘은 누벨바그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누벨바그를 이제 얘기하려면은 앞서서 작가주의에 대한 얘기를 바로 먼저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누벨바그라는 건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누벨바그라는 건 네오리얼리즘이나 아니면 독일의 표현주의, 아니면 그 또 이후에 프랑스에서 우리가 그 포토제니를 얘기하면서 시적 리얼리즘,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아방가르드, 이런 식의 사조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조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사조가 그 표방하는 이념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이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그 틀이 있었어요. 근데 누벨바그는 그런 류가 아니에요. 누벨바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전체적인 그 작가, 누벨바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공통적인 어떤 형태적 특질 이런 걸로 이렇게 이즘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사조는 아닌데, 사실 영화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누벨 바그, 누벨 뉴 바그 에이지, 물결.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물결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현대 예술과 사상적인 그 흐름 안에서 같이 온 거지만, 그 또한 프랑스에서 먼저 그 앞서서 현대 철학적인 그리고 사상 조류적인 어떤 그 맨 앞에서 기류를 제일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 안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어떤 움직임,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움직임의 변화의 움직임이 막 폭발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벨바그를 보통 뭐 날짜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1959년에 그 칸느 영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정말 누벨바그의 기류가 시작되었다라고 어떤 기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59년이니까 60년에 가깝죠. 그래서 60년대 초반이 바로 누벨바그의 물결이 정말 굉장히 일렁이던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앞에 50년대 초반에 가면 프랑스에서 작가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네오리얼리즘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네오리얼리즘을 이끌었던 로셀린이나 아니면 뭐 비스콘티나 이런 작품을 만들었던 작가들이 그 전후의 상황 안에서 현실 안에 살 수 있는 리얼리티의 영화 내러티브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네오리얼리즘이 금방 정리가 됐을 때 각자 자기의 색깔과 주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는 말 그대로 작가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 한 54년쯤 되면은 여기서 지금 이걸 우리가 기점으로 얘기해요. 까이에 듀 시네마는 지금도 아직까지 있는데 그 50년대 초반에 거의 같이 창간된 그 앙드레 바쟁이라는 프랑스의 사실 또 걸출한 영화 비평가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기축으로 해서 까이에 듀 시네마라는 영화 비평을 하는 모임, 그리고 그것이 잡지로 이제 출간되게 되면서 여기에 동참한 그 지적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굉장한 중요한 장이 돼 버리는데, 그 아주 초창기에 1954년 1월에 트루포가 그때까지는 아직 영화들을 안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제 이 까이에 듀 시네마에서 영화 비평을 글로 쓰고 연구한 작가들은 이후에 1958년, 59년 이때쯤부터 각자 이제 감독으로서 자기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비평가로서의 일을 더 많이 했고, 그런 때 1954년이니까 트리포가 첫 장편 영화를 만든 게 59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작가주의라는 그 경향에 대해서 프랑스 영화의 경향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비판을 하면서 작가주의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그 트리포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무엇이냐면, 프랑스의 영화라는 것이 기존의 기성 영화들은 여전히 저번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시적 리얼리즘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가능했던 거는 굉장히 지적이고 문학적인 그 지적인 군단들이 영화를 저급하게 보지 않고 영화 안에 들어오면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문학적인 기반과 그들이 또 훌륭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되면서 시적 리얼리즘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그 당시에 영화의 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트리포가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우리의 영화는 영화 자체의 매체에 분명히 영화란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창작자는 감독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영화의 내용을 만드는 그 시나리오 작가들에 의해서 이 영화가 다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영화판에서의 그 프랑스 영화판을 끌고 갔던 제일 큰 힘센 파워들은 아주 시나리오를 잘 쓰는 작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써주는 대본대로 그냥 영화적 장치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그래서 계속 문학적인 바탕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영화 매체 자체에 대한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면서, 이제 영화라는 것은 단지 그런 문학이나 이런 이야기를 빌어와서 그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가지고 누구나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그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 매체를 연구하고 그 매체를 잘 다룰 수 있는
감독의 영화가 돼야 되고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므로써 그 영화가 영화로서의 자기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트리포의 작가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작품을 이야기도 스스로 영화를 위한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고 그리고 대사나 이런 플롯도 이 플롯을 비롯해서 영화를 직접적으로 쓰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작가다. 영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는 트리포의 그 소론, 그 영화 까이에 듀 시네마라는 그 잡지에서 영화 비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본 프랑스 영화판의 그런 구태적인 그 재현적 그 문학을 재현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그 작가들이 거기 젊은 비평가들이 뭘 해내기 시작했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상업적인 성공과 상관이 없이 진짜 자기의 주제의식과 자기의 영화 매체에 대한 완벽한 어떤 의미, 언어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 정말 영화적인 작가들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재조명하고 발굴하면서 드러내는데 거기에 그 저번에 앞서서 두강 전에 얘기한 장 르누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브레송 영화 전에 제가 한번 그 강의 끝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작가들이고 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특히 르누아, 브레송, 장곡도, 자크따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요 앞에 있는 브레송과 꼭도와 요 따띠 여기에 있는 요 세 사람은 영화사에서 어느 구절에도 집어넣을 수 없는 정말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작품 세계가 있는 작가들이에요. 그리고 자크 베커, 아벨 강스, 막스 올피스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굉장한 작가들이 있다. 작가라는 것은 자기의 세계가 확실하게 있고 그들이 어떤 작품을 해도 그들이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소재가 있던가 주제가 있던가 아니면 어떤 스타일이 있던가 이런 식의 뭔가 우리가 영화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그들에 대한 그 재발견 그리고 가치를 굉장히 다시 높여서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얘기하지만 결국은 프랑스 영화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리얼리즘이나 계속 재현하는 이런 재현적 영화를 배제하고 대본 작가,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 대신에 감독들에 의한 창조적인 통제력이 가장 제1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영화 그리고 정말 본질적으로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려면 감독이 그 자기의 세계를 끌어가는 1인 제1의 창작자로서 자리를 매김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죠. 만약에 시나리오 작가도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좋은 시나리오로 감독이 만들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긴 맞지만 그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한 트리포의 그 소론에서 얘기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만 두 주인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과 그 영화를 정말 영화라는 커다란 배 함장이 으로서 감독이 그걸 다 끌어가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캡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시나리오 작가들이 지배하던 이런 세계와 결별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누벨바그가 시작되는 이제 전초전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다운 매체를 다룰 수 있는 감독에 대한 주목 그리고 영화를 문학에서부터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분리시키면서 그 형태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작가주의적인 의식이야말로 누벨바그가 탄생하는 바로 밑바탕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 전에 배경이 되는 사람으로 같은 시대이긴 한데 알렉산더 아스트릭이라는 사람이 카메라 스틸로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베르토프의 카메라 키노아이하고 결이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카메라라는 매체를 볼 때 이것은 나의 창작의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베르토프적인 의미의 카메라 키노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카메라 만년필이라고 얘기하는 카메라 그 스틸로를 얘기한 아스트릭의 그 카메라는 조금 밑바닥에 얘기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창작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스트릭은 정말 그 창작하는 이야기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어차피 영화라는 구조는 내러티브를 만들게 되어 있다 한데 그때 내러티브를 기승전결 해가지고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느슨한 플롯을 가지고 그 플롯과 함께 현장에서 영화를 찍는 그 순간순간에 많은 즉흥적인 어떤 실험과 그 순간의 창작력을 최대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영화를 그 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카메라 스틸로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주목한 게 장비도 이제 훨씬 더 많이 가벼워졌으므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실제로 누벨바그가 나오기 전에 이 카메라 만년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작가주의적인 맥락하고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실제로 누벨바그 작가로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작품은 이분은 2016년까지 살아계셨으니까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 작업의 결이 이후에 누벨바그의 작가들은 작품들이 실제로 정말 헐리우드 영화에 어떤 영향을 받은 헐리우드 키즈들이에요. 그래서 내러티브 정말 상업적 영화 구조처럼 전 배급망이 전국적으로 나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영화들을 만드는 작가로 커 나가는데 이 아스트릭 같은 경우는 그런 상업적 그 1시간 반, 2시간 이런 스토리텔링 안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 많이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누벨바그의 그 물결 안에서 이 사람을 앞에 전조로서 되게 영향을 미친 그 어떤 이념 생각을 갖고 온 사람이지만 누벨바그 작가로는 또 오히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또 배경으로 일단 누벨바그가 오기 전에 이런 씨앗이 있었고 그다음에 누벨바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화 우리도 있죠. 저 국립 영화 그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영화들 그 보관소. 근데 프랑스가 전쟁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야 그 전에 국립영화 보관소와 또 한쪽에서는 다른 그 영화들을 보관하는 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전폭적으로 다 중앙화하면서 시네마테크로 완전히 복구를 하는데 그때 그 복구된 시스템과 그 안에 소장된 영화의 사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컸어요. 굉장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거는 프랑스는 그러한 엄청난 데이터를 대중들이 그냥 누구나 찾으면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촥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사 전체를 그냥
마음만 먹으면 찾아서 영화사를 혼자서 다 영화를 봐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를 통해서 영화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그 까이에 두 시네마의 비평가들 같은 그런 젊은 집단들이 정말 영화에 다 빠져가지고 사적 연구를 다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손안에 넣고 하면서, 아, 영화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몸으로, 그러면서 이 지나간 영화들 속에서 그리피스, 에이젠슈타인, 무르나우, 아벨강스 이런 역사적인 작품들을 관람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작업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작가적인 그 특색들이 있었는지를 다 변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트리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그 누베바그 작가들은 영화를 심지어 비데오로도 한 영화를 수십 번씩 봤다고 하니까 그냥 거의 마니아를 넘어선 영화 속에서 묻혀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 영화들인데, 이 미국 영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헐리우드 키즈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들이 전쟁이랑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영화들이 자유롭게 들어오질 못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니까 물밀듯이 미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못 들어왔던 영화들까지 포함해서 전 영화들이 완전히 폭포수처럼 헐리우드 영화들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거의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화를 본 그 세대들이에요. 누벨바그 세대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앞선 자기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도 있고 프랑스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약간 지적인 어떤 바탕을 통해서 그 많은 영화들을 마구마구 섭렵할 때 어떤 걸 하게 됐냐면, 굉장히 많은 영화를 한꺼번에 보니까 그 감독들이 그 당시에 막 그 잘 나가던 감독들이 만든, 그때는 특히 서부 영화가 되게, 저도 어릴 때 서부 영화를 되게 많이 봤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하워드 혹스나 존 포드 같은 서부 영화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들이 뭘 하냐면, 아, 똑같은 서부극인데 존 포드하고 하워드 혹스의 영화는 서부극인데 뭔가 결이 다르네 하면서 그걸 탐구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하워드 혹스는 훨씬 시각적이고 굉장히 좀 가벼운데, 존 포드는 굉장히 주제적인 의식이 더 커서 서부 영화를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뮤지컬이 그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스턴리 도넨이나 진 켈리, 라이자 미넬리의 아버지가 빈센트 미넬리예요. 영화들을 다 많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가 그 뮤지컬 영화들이 완전히 주류를 이루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런 뮤지컬 영화들을 보면서도 스탠리 도넌이나 진 켈리를 좀 한편으로 묻고, 빈센트 미넬리는 훨씬 서사성이 크고 뭔가 더 고전적인 다른 뭔가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들이 뭘 하냐면 그 엄청난 양의 미국 영화들을 정말 막 포식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감독들이 작품들이 어떻게 각자 다르고 그들의 작품들이 영화적 언어로서 어떻게 변별되는지를 연구하고 그냥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올선 웰스 같은 작품이나 프리츠 랑, 알프레드 히치코크들은, 이런 사람들은 거장이다, 자기 세계가 있는 굉장한 감독들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그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치콕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대중적으로 뛰어난 상업적 감독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컸지, 그 사람의 작품을 엔터테인먼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일단 영화라는 것이 엔터테인먼트로 시작하고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잘 만들어진 것은 잘 만들어진 프로페셔널한 작품인 거지 그 안에 어떤 창의적인 영화적 뭐 언어 뭐 작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양의 미국 영화들을 섭렵하면서 이 젊은 비평가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따로 띄어서 정말 하나의 작가로서 우리가 분류하고 연구하고 이 사람들은 구별해야 돼. 그냥 잘 써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리얼라이즈 그러니까 리얼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실현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진 감독들하고 이들은 굉장히 달라 하고 분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눈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창의력에 눈을 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 자체가 영화 언어가 어떻게 세분화되고 영화 언어들의 그 세분화된 것들 때문에 어떤 느낌들이 얼만큼 다르고 그것이 만든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가주의라는 걸 그게 이제 개념이 대두되는데 이게 여기서 약간 조금 어폐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작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즘으로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기고를 하고 까이에두 시네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할 때 폴리틱이라고 얘기하면은 폴라이시 영화에서 어떤 위치, 입장, 방침 이런 식의 관점이지 이즘적인 개념이나 이런 그 주의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드는 위치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만드는 입장을 취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주의를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말을 자꾸 주의라고 포지셔닝을 한국말로 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어쨌든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작가주의라는 거의 기준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의 어떤 반복되는 주제가 있던지 아니면 일관된 이미지의 느낌이 있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내재적으로 자기 안에 계속 추구하는 저 사람의 영화인지 모르고 봤지만 저거 혹시 누구 영화 아니야?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영화를 많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작가주의라는 이제 어떤 일정한 기준들을 내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것까지 조금 과장되게 가냐면은 작가와 아까 좀 전에 말한 연출가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연출가는 그냥 기술적인 어떤 그냥 실현이나 하는 사람이고 작가는 훨씬 더 위상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어쨌든 추정하게 되면서 그 기존에 있는 작가들을 감독들을 막 분류하면서 굉장히 좀 논쟁적이 되고 그리고 그 구별점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작가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문학에서도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또 따로 있을 수 있듯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견해들로부터 이렇게 자꾸 감독들의 군을 좋고 나쁘고 어떤 상위로 계속 가르고 분별하려는 이제 그런 관성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되게 무리가 가는 이제 얘기들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까이에두 시네마도 디렉션을 가지고 있고 이 누벨바그 작가들의 정신적인 대부 역할을 했던 앙드레 바쟁이 이제 그런 중간에 그런 개입을 해요. 작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그 전에 작가주의를 찬미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뭐였냐면은 똑같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도 그 헐리우드 시스템 모든 그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장에서 영화 역할 뭐 일하는 뭐 조립해서 만들듯이 각자 역할들이 차차차작 해가지고 분업화돼서 탁 만드는 그런 헐리우드의
어떤 종합적인 영화보다는 자기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막 만드는 영화들이 더 작가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오션 웰스의 시티즌 케인도 좋지만, 시티즌 케인은 정말 그런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오션 웰스의 작품 중에서도 뭐 다른 작품은 오션 웰스가 훨씬 작은 규모로 자기가 좌충우돌 해가면서 만든 작품이 있다면 이 작품이 더 작가적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기계적 어떤 반응을 하고 분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폐단들을 너무 이제 계속 되는 것 때문에 바쟁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워워 이렇게 좀 멈춘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바쟁이 입장이에요. 바쟁이 입장에서 영화라는 것은 산업적인 예술이고, 하나의 산업이고 상업 예술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잘 조직된 헐리우드의 조직이,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게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잘 구성된 거고, 거기서 굉장히 웰 메이드 된 영화들이 나오는 것을 작가주의적인 그런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폄하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리면서, 그리고 그 작가들이 선호하는 어떤 자기 근거라는 것들이 너무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만들면은 뭐 안 되고, 사적으로 만들면 좋고,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인 평가라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중간에 정말 그 논쟁이 한참 불붙을 때, 그게 이제 54년부터 시작된 논쟁이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시끄러워지니까 그게 57년이라고 하죠. 한 3년쯤 이제 막 논쟁이 불거지니까 바쟁이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작가 의식에 대한 그 그 조명을 가지고 포커싱을 하면서 누벨 바그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또다시 사회적 제도의 구조죠. 그 미국의 거대한 그 자본주의의 그 어떤 속성이 헐리우드를 또 거대하게 만드는 것처럼, 프랑스는 영화 초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거대한 집단, 그러니까는 뭐 독일이나 러시아나 어떤 동유럽들이 했던 것처럼 국가 위주의 그런 커다란 그 진두지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1945년 지나고 50년이 넘어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라는 그 국가적인 그 보관소를 잘 만들고, 그것도 뭐 영화를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관소죠. 그 도서관 같은 거고,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이제 전쟁 후에요. 전쟁 후에 1946년이 쿼터제에, 우리도 있잖아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워낙 헐리우드 영화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은 그런 쿼터의 조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980년대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쿼터제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건데, 여기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50년대가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46년이에요. 46년에 쿼터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1년에 16주 동안은 프랑스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식의 쿼터를 되지 않으면 그 엄청난 헐리우드의 영화들을 그 밀고 들어오는 물결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의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쿼터제를 이제 어쨌든 각 나라마다 대입을 하는데, 1946년도에 있었던 프랑스의 쿼터는 16주예요, 1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선방하는 제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영화 수입에 좀 온건한 거죠. 그거 자기네 걸 이렇게 만드는데 더 진취적으로 막 앞장서서 싸우고 지켜내고 이런 방어력이 큰 조약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영화 제작이 사실은
흥행적으로 늘 우리가 헐리우드를 이길 수 없으니까 영화 제작이라는 게 신통치가 않고 더 퇴보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트리포가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화의 질이라는 게 질적으로 결국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영화들을 계속 생산한 거잖아요. 문학적인 소재와 내용을 가지고 그 작가들이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영화가 실현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1948년이 되면 그게 16주에서 20주로 느는데, 그러면서 자국 영화를 좀 하려고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그때 보조금 제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영화 티켓을 산 돈의 일정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고, 그 세금이 다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화가 잘 되면 다시 이렇게 보존받고 하는 그런 비례적인 그 쿼터 비슷하게 그 안 내부에서도 그 설정으로 보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영화는 보조금 혜택을 더 적게 보는 그런 이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관객한테 관객이 좋아할 만한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영화들을 만들어야지만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거꾸로 그로 인해서 바라던 바와 달리 상업적인 영화, 관객들이 막 그런 자극적이고 막 끌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영화들만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영화가 발전이 없이 같은 애들이 계속, 우리나라도 왜 조폭 영화 정말 뭐 이렇게 우려 먹다 보면 막 정말 지겹다 할 정도로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같은 영화들이 발전이 없이 계속 우려먹는 영화들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고 가니까, 참 프랑스가 좀 독특한 거는 확실히 예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사실 실제적인 그 변화를 선도하지만 밑바닥에는 결국은 그거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의 퀄리티가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프랑스는 이때쯤 되면은 그런 영화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영화가 시작되고 발전돼 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뭐냐면 결국 얼마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실험적이고 그리고 작가적인 어떤 자기 세계가 있느냐라는 작업들을 평가하고 그걸 즐기는 관객층들이 언제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프랑스란 나라에서 어떤 작품이라는 건 그런 분위기, 그게 작품인 거죠. 그렇게 문화적으로 공유가 되고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되게 상업적이고 창의력에서 별 볼 일이 없는 작품들은 그냥 계속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쿼터제나 보조금 제도가 다시 저항을 갖게 되고, 오히려 영화적 산업에서는 퇴보하게 만드는 역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1953년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앙드레 말로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부 장관이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문화부 장관으로 그 나라의 문화 장관직에 선출이 되면서 말로가 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영화에서 정말 혁혁한 거는 아방스 슈 르세트라는, 이게 뭐냐면 아방스는 돈을 먼저 내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크세트는 그 우리 음식에서 얘기하는 그 레시피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거야 하고 나의 영화의 레시피를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해서 돈을 먼저 내준다는 거예요. 누가?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제안해서 지금까지 프랑스는 이 아방스 슈르세트에 대한 그 구조로 영화 산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또 그 몇 프로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어도 그 영화의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영화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작자에게 가서 영화를 나 이런 거 만들게 라고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업적 영화판하고 달리 국가가 이거는 작품적으로 되게 좋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여기 돈을 좀 대주고 영화를 만들게 할 만한 작품성을 그런 모험을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되게 더 좋은 건 뭐냐면 더 훌륭한 게 이미 기존에 알려진 사람들을 뭐 인권택이다 아니면 뭐 누구다 이렇게 되게 알려진 이런 감독들의 작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다른 데서 투자받지 못할 아주 참신한 작가들 그리고 작품만을 놓고 봤을 때 그런 투자를 할 만한 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작품들에 국가가 그걸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이미 그 결과로서 알려지는 게 이 아방스 수요세트라는 제도가 장착이 되면서 장편뿐 아니라 단편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건 제 사담인데 제가 그래도 꽤 많은 영화를 수십 년 동안 참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밥 먹는 수만큼 어떤 해에는 정말 한 10년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본 저로서는 영화에서 가장 창의적인 감독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제가 스스로 묻는다면은 거의 1번으로 꽂을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이 알렌 헤네예요. 크리스 마커도 물론 제가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 만큼 좋아하지만 이 알렌 헤네라는 감독은 누벨바그가 있기 전에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리스 마커하고도 함께 다큐멘터리를 에세이적으로 만든 작가인데 이 사람도 50년대 후반이 되면 자기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고령에 90이 넘어서까지 작품을 했는데 이 사람의 작품은 전 작품이 단 하나도 영화적 어떤 고민과 실험, 새로운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도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벨바그 작가라고 하지 않아요. 누벨바그의 경향의 이 군단들하고는 따로 떨어진 사람이지만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크리스 마커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정말 봤으면 좋겠는 라주때 이런 영화들도 결국 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해서 재능 있는 작가들이 그러니까 작품들을 초창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업을 그러니까 초기 작품 자기의 첫 작업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상업적인 압력이 없이 작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이상에 가깝죠. 그리고 그게 또 제도화까지 됐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벨바그가 폭발을 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했죠. 카메라 스틸로 얘기한 사람이 알렉산드라 아스트윅인데 이 사람의 영화가 55년에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55년에 아니에스 바르다 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여성 감독인데 그렇게
진짜 이제 보석 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와 에세이 영화 작년에 만든 재작년에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2018년에 얼굴 어, 아니에스 바르다의 얼굴들인가 하는 걸로 젊은 사람하고 같이 막 찾아다니는 영화를 만들고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남편은 자크 데미라고 우리 그 쉘브루의 우산 뮤지컬 만든 뮤직 영화 만든 굉장히 굉장한 작가인데 남편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나온 김에 이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이 사람의 작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특별히 제가 밑줄을 쫙쫙 그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 이제 동시대죠. 누벨바그 작가들하고. 그 2018년에 만들어진 영화에서 자기가 스스로 등장해요. 정말 이렇게 노인이 된 젊은 친구하고 같이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고다르를 집을 찾아가요. 예고 없이. 고다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래된 친구니까. 근데 고다르가 일부러 안 만나줘요. 고다르가 굉장히 또 유난하게 고집스럽고 이상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르다가 야, 이 못된 친구야. 내가 이렇게 반갑게 너를 정말 너무 반갑게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괴팍하게 안 받아주냐 하면서 정말 마음 속상해하는 게 영화에 그대로 담겨요. 연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누벨바그의 같은 동시대의 작가고 누벨바그 작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진 않지만 결국 같은 기류 안에 있었던 되게 작가적인 이분도 되게 보석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벨바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게 1958년, 59년 칸느 영화제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나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아니에스 바르다 같은 사람이 만든 영화 로제 바딤하고 루이 말 이 사람도 굉장한 작가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화를 많이 했어요. 클로드 샤브롤은 이미 이 사람은 누벨바그 작가입니다. 한 5인방 중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55년, 56년, 58년 이렇게. 그러면서 1959년에 칸느 영화제가 딱 되면 그때 칸느 영화제의 팔무도르는 누가 가져가냐면 막셀 까뮈라는 작가가 흑인 오르페라는 영화로 가져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사실 누벨바그적인 작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때 이미 나이가 한 40대였고 누벨바그 작가들은 이때 59년에 이 누벨바그를 시작할 때 아주 젊은 20대 중후반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흑인 오르페가 저때 팔무도르를 받을 때 가장 그 두각을 심지어 헐리우드에서도 외국 영화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브라질의 그 카니발의 배경이에요. 되게 이국적이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인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의 러브 스토리를 되게 강렬한 얘기를 해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 기존의 어떤 자기 자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문학적 배경으로 재현하던 영화와 달리 굉장히 과감하게 문 밖으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곳에 가서 그런 영화를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참신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같은 맥락은 아닌데 되게 재밌는 건 그 까미의 흑인 오르페가 그 해에 팔무도르를 받으면서 그 누벨바그 영화처럼 얘기를까 자꾸 회자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고 나서 전혀 이 기류에서의 영화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캐트 성구 트리포의 첫 영화가 나와요. 자전적인 자기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젠가 얘기했죠.
자기 아바타 같은 어린 시절의 자기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그대로 영화를 한 거고, 이 장피에르 레오라는 어린 그 배우를 발굴해내면서 그 배우가 계속 그 트리포의 아바타처럼 영화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그 영화 끝에 제가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정말 화면 정면을 딱 바라보면서 그 소년원을 탈출해서 정말 너무 아이한테 가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심지어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또 소년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도 탈출하는 그 바닷가에서 마지막 컷에 그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이 너무나 그 영화사에서 아마 정말 명장면 중에 하나로 인상이 남을 텐데, 그 영화가 트리포의 첫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내 사랑이, 히로시마 모나모는 알렌 레네, 아까 제가 얘기한 레네의 첫 작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어떻게 다르냐면, 레네는 알렌 레네는 그 누벨바그랑 다른 것이 이미 로브그리에나 듀라스 같은 그 누보로망의 계열의 그 문학가들하고 작업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때부터 레네 항상 그 작가적 주제가 뭐냐면은 그 기억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억과 시간성,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메모리를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끈질긴 아주 다양한 탐험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레네가 갖고 있는 작가적 자기의 주제가 기억이라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과 시간, 이거 영화적 시간의 표현성이 너무나 기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영화적 주제가 되면서 굉장한 창의적인 실험과 아주 다양한 영화들이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진 가장 창의적인 작가로 남아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문학에서는 거의 굉장히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인물이 프루스트잖아요. 우리가 그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마들렌을 알듯이, 프루스트의 마들렌 얘기하듯이 제일 중요한 작가로서 프루스트가 있는데, 그 프루스트 문학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시간의 주관성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억과 추억과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서 그 시간성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일렬적이지 않고 막 혼합된 그런 굉장한 시간성을 새롭게 보여준 문학적인 작가인데, 바로 그러한 프루스트적인 주제가 그 레네의 세계예요. 그래서 레네의 영화 안에서 그 히로시마 모나무 같은 경우도 그 프랑스의 그 전쟁 후에 간호사로 있던 한 여자와 일본에 있는 남자하고,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그 둘이서 만나서 굉장히 감각적인 그 육체적인 그냥 결합만을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그들이 또 그러면서 각자 갖고 있는 그 자기들의 어떤 아픔,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로 내는 게 아니라 그 기억과 관계된 자기들의 그 편린을 통해서 계속 이게 교차되고, 지금 현재 그들의 그 애정하고 같이 막 교차되는 되게 프루스트적인 어떤 시간과 기억의 재구성, 이런 걸 이제 실험한 영화여서 그때도 굉장히 신선하고 지금 다시 봐도 되게 좋습니다. 이런 작가가 작업을 시작한 게 이제 그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벨바그가 들어오네요. 누벨바그가 이제 들어올 때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좀 더 이 작가들의 작품, 대표적인 작품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좋았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이 시간 안에 허락되진 않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마크는 해놨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쨌든 50년대 말에 무드벨바그 리더들이 다 누구냐면 까예두 시네마에서 함께 비평을 했던 비평가들이었고, 그들이 비평을 마치면서 거의 이제 너나 나나 없이 1955년 이후 후반때 되면 다 자기 작품들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감독이 되고, 그게 바로 누벨바그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마크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이들이 그 데뷔한 영화들이에요. 시작한. 그러면 트리포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59년에 400의 강타, 그 깨트르성쿠, 제가 저번에 말했죠. 깨트르성쿠라는 게 구타 때린다는,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직역해서 저도 늘 그렇게 쓰니까 쓰는데, 원래는 그 깨트르성쿠라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의 표현. 그 청소년 애들이 막 반항하는, 진짜 이렇게 혈기가 막 솟아가지고 그 사춘기 애들이 막 반항하는 그런 상태를 깨트르성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상하게 그러고 그럼 쟤 깨트르성꾸 하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게 그게 깨트르성꾸예요. 그리고 고다르가 이제 나오는 건 바로 다음 해입니다. 그 우리가 그 유명한 내 멋대로 해라 아부두 수풀이 1960년대 작품이고요. 로메르, 가장 트리포가 자기는 자기 동료 작가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로메르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고, 로메르 영화들 사실 제일 재밌습니다. 되게 꽁트적이고 사유적인데 가벼우면서도 사실 굉장히 생각할 게 있는, 제가 볼 때 유머 감각도 있고 뛰어난, 약간 우리나라에서 뭐 그 녹색광선부터 해서 이 사람이 만든 그 꽁트들 시리즈들을 되게 좋아하는 그 마니아들이 있어가지고 로메르 영화들 아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에릭 오메르가 이제 데뷔한 게 59년이에요. 사자의 신호를.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만들어진 건 이때인데, 영화가 정작 그 개봉하는 건 몇 년 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클로드 샤브롤이 아까 그 1958년도에 이 지금 데뷔작인데, 샤브롤도 자기 세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굉장히 늦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기 세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프랑스 영화사에서 굉장히 굵직한 감독인데, 58년에 시작하는 거고, 이 사람은 작가의 세계가 아주 대대로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난 되게 부르주아지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 사람이 작품 세계는 늘 뭐였냐면, 그런 상류층 부르주아지들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역겨운 어떤 모순,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되게 허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고발하고 싶은 그런 허러운 어떤 허영, 이런 것들을 되게 신랄하게 계속 파고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패밀리고 자기의 세계 안에서 자기가 보는 가장 자기를 비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세계를 계속 만들었고요. 자크 리베트는 이 사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제가 다시 상기하면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누벨바그다라고 할 때 그것을 견인하고 만들어간 정말 그 이 작가들이에요. 그리고 자크 리베트는 사실 이렇게 대중성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영화를 재밌게 보진 않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겁고, 그리고 굉장히 주제들이 늘 되게 무거운데 같은 작가들이 늘 되게 인정해 준 사람이고, 저도 1990년대에 히베트 영화들이 그때에도 여기 있는 작가들은 트리포가 좀 일찍 84년에 일찍 돌아가신 거 빼고는 다들, 고달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그
샤브롤, 호메르, 히데트 이런 사람들은 다 2010년, 2010년, 2016년 그래도 꽤 노익장까지 자기 세계의 작품을 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누벨바그를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하듯이 이즘 뭐랄까 딱 모일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래도 둥글려서 우리가 이렇게 테두리를 갖는다면 그들의 성향이 영화적 비평을 통해서 영화 언어와 영화 언어 자체에 대한 굉장한 그 애착과 거기에 대한 탐구심이 컸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되게 형식적인 영화 언어의 형식적인 혁신에 그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었고 준비된 자들이었고, 또 그것이 그들의 창작의 제일 중요한 각자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재들이 있고 자기의 세계들이 다 따로 있지만 결국은 가장 영화적 언어로서 자기만의 영화적 언어를 탐구해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그런 작가주의적인 포지셔닝을 가지고 영화들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아울러서 그 물결을 누벨바그라고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아벙스 슈 허세트라는 그런 앙드레 말로가 만든 영화적 그 제도가 얼마나 눈에 띄게 놀라운 역할을 하냐면 1959년에서 63년이니까 이게 이제 누벨바그의 그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걸 그렇게 대단히 어떤 시스템과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다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그냥 깨고, 야 카메라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네 영화 만들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막 뛰어들어서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그 물결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아방스 슈호세트 같은 좋은 제도가 생기니까 쉽게 그런 특별히 상업적인 어떤 조건이나 제약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문이 더 많이 열렸죠. 그래서 지금 한 4년 사이에 170여 명의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1년 사이에 59년과 60년 사이에 67편의 최초의 장편 영화들이 제작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판에 있었지만 영화라는 거를 한 번 입봉한다라는 것 자체가 평생의 수건이고, 그 거의 고시생들이나 거의 비슷한 멘탈로 전 인생을 걸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근데 포기 못하고 가는 인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그런 기회들이 막 있었던 반짝반짝하는 시대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게 다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말 그대로 누벨바그라는 건 정말 운동이 아니라 어떤 그냥 물결인 거예요. 근데 누벨바그가 사실은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네요. 당연히 이 많은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은 되게 자기 방종적인 작업들이 되니까 상업적인 저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되게 유치하고 시기적이고, 진짜 진지하게 영화적 어떤 언어나 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한 앞선 그런 작가들은 목숨 걸고 하루 종일 영화만 생각하고 영화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여건과 여러 가지 그 기류로 인해서 쉬우니까 편승된 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류나 어떻게 보면 영화적 질에서는 더 저급한 숫자로 이제 영화 전체에서의 그 얼마나 더 떨어지는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어떻게 다 좋은 사람들만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그런 누벨바그다라고 얘기하는 기류도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누벨바그가 한 건 뭐냐면, 그러한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 파도를 온 세계가 주목하고 그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 파도에 같이 썰매를 타면서
즐겁게 놀이한 사람들도 일군이 있고 그 파도 타면서 계속 흐르지 않고 자기 세계로 간 훌륭한 서퍼로 남은 작가들이 쭉 있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누벨 바그라고 할 때 우리가 쭉 얘기한 그 작가들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어떤 이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특징적인 것으로 결국은 뭐예요? 작가로서의 작가주의적인 자기 세계를 가진 작가들이 쭉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우리가 어쨌든 묶을 수는 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류를 그래도 묶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공통적인 게 다 실존주의 철학에 가장 커다랗게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건 실존주의 철학에 완전히 자기도 경도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은 그때 당시는 사르트르하고 까뮤가 살아있던 때니까 정말 실제로 그들의 갖고 있던 문학적 영향력과 그들의 사회적인 정말 실제 어떤 그 사유 실존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끊임없는 논의 안에서 실존 철학이 결국은 뭐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또 했었는데 실존하는 그 우리가 어떤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무언가 우리를 디렉션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틀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어떤 나하고의 관계에서만 내 존재의 관계에서만 어떤 책임감, 그 사명감 같은 것들로 그냥 숙명적으로 그 뭐 정해진 어떤 데스티니 굉장한 드라마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나 뭐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투르기 안에서 뭔가 위대하게 겪어야 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서사성도 아닌 그냥 일상의 하루하루에 되게 허무하고 비어있는 그 엄청난 그 허망함 이런 것들의 끊임없는 어떤 연속 이것이 실존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너무 다 인정하고 맞다 삶이라는 게 이렇다라고 다 같이 그 되어 있었고 이런 실존주의적 철학에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태도가 뭐냐면 어느 정도 거리를 삶이라는 게 그렇게 진지하거나 막 울고불고 할 만큼 대단하게 막 진지하고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되게 냉소적이거나 거리두기적인 어떤 그 감성적 차이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감상주의 이런 어린애 같은 그런 감상주의에서는 멀어지죠. 굉장히. 그리고 감상, 뭐 이런 로맨티시즘, 클래시컬한 어떤 스토리텔링의 뭔가 막 진지한 어떤 삶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실존주의적인 철학에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우리 일상을 볼 때 우리 일상이 정말 더덥고 늘 일상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이런 거구나라는 또 그 시대가 또한 그랬고 트리포는 예외라고 쓴 거는 감상적이지 않은 태도 뭐 여기서 제가 이거를 발췌한 거는 어쨌든 뭐 제가 다 제 글로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썼는데 이게 아마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아마 이 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트리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트리포가 기존에 있는 그 누벨바그 다른 작가들하고 좀 달라요. 확실히. 왜냐하면 트리포는 훨씬 감상주의는 아닌데 감성적이고 그 안에 되게 멜로드라마틱한 그 감성이 있어요. 확실히. 다른 작가에 비하면 아마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실존주의는 우리 까뮈의 에트렁제 이방인이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뭐 어떤 인과관계가 그렇게 철저하고
정확하지 않고 삶이라는 게 그냥 우연의 일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승전결이 완결하지 않 이렇게 늘 있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막 절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꼭 결말을 맺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게 그냥 늘 지지부진 이렇고 있다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우연에 의해서 그냥 툭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구조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감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작품들이 보면은 분명히 우리 사는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도 다 구조가 다 이렇게 그렇죠. 느슨해요. 느슨하고 우리가 진짜 보고 있는 삶처럼 그렇게 대단히 내러티브가 막 꽉꽉 짜여져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어 만들어 갈 때에도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인물과 전체적인 이야기 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듬성듬성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실존주의적인 어떤 태도하고 연결이 결국은 돼요. 왜냐면은 음 영화 여기서 이제 여기 영화의 어떤 자기 반영성에서의 메타 언어적인 그 특징도 있고 자기 영화 자체를 말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화들을 이어가는 재현의 영화에서 이어가는 그런 몽타주적인 그 움직임을 연결하는 그런 몽타주가 아니라 이제는 뭐 훨씬 삶 자체가 그렇듯이 툭툭 끊어지고 점프컷이 막 나오고 그리고 뭐 갑자기 누군가가 얘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끼어들어오고 고다르 영화는 뭐 거의 계속 그러죠. 일부러 훨씬 더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그걸 또 노리면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존주의적 태도에서부터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영화 언어가 자기 표현에 새로운 그 틀이 생긴 거예요. 틀이 생겼다기보다는 교과서적인 어떤 것들 그냥 깨고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느낌이 나네 하는 새로운 것들을 또 창출하게 되고 굉장히 신선해요. 누벨바그 작품들은 여러분이 지금 다시 봐도 그 가볍고 신선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깊이가 없는 게 아닌데 가볍다라는 게 굉장히 나름 고급진 예술에서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누벨바그는 그래서 늘 젊어요. 절대로 지금 다시 본다고 올드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파릇파릇한 어떤 기운이 지금도 상생하게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영화와 영화 제작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탐구가 훨씬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더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야기와 자기가 아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영화의 비평가로서 있었고 영화의 세계가 자기 세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 한 번씩들은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 영화를 만드는 세상, 영화를 만드는 세계, 배우 이렇게 그 영화 안에 있는 세계에 대한 영화들을 다 한 번씩은 만들어요. 얘기하고. 그리고 트리포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자기의 세계를 다시 재조명하는 굉장히 메타 언어적으로 자기 영화 자기 세계를 또 보고 영화 언어를 또 보여주고 이런 자기 반영적인 성격이 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나오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나오게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쯤에 일부러 그래도 좀 고다르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90살이네요, 올해.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성성한
이 지적인 그 활동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50만 넘어도 눈이 아프고 뭘 해도 이렇게 몸이 안 따르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관리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아무튼 놀랐습니다. 근데 고다르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 사람 영화만 우리가 한강자를 해도 되게 공부하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고다르만 따로 한 10강 정도 이상으로 공부를 하면 그 열어봐도 되게 재밌겠다 싶은데 어쨌든 작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맛을 보여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서 이 시대에 가장 아방가르드적인 영상 언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60년의 영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퇴보적이거나 퇴행적이지 않고 늘 그 시대에서 가장 앞선 영화적 언어를 표현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게 되게 놀랍기만 하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다르를 여러분한테 뭐 옛날 영화가 뭐가 있고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잠깐 간단히 메모한 것만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어요. 영화사에서 그 고다르만큼 새로운 형식의 혁신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은 아마도 그리피스와 에이젠슈타인 정도일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고다르 영화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혼재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굉장히 가슴이 저리도록 로맨티시즘을 느낄 만큼의 어떤 그 로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영화들이 또 주제별로 또 자기가 실험으로 해본 어떤 그 표현들이 다 또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다르도 결국은 뭐냐면 내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다르 자체가 이제 얘기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땐 영화에 두 종류가 있는데 로버트 플레어티하고 아이제이 슈타인. 로버트 플레어티는 다큐멘터리 작가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다큐멘터리를 따로 못 봐서 그런데 다큐멘터리 작가 20년대에 시작한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그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 안에서 드라마를 구성하거든요. 그리고 에이젠슈타인은 결국은 몽타주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재구성하고 재구축하는 거잖아요.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영화에 두 가지의 산이 있다면 다큐멘터리와 결국은 에이젠슈타인처럼 자기가 영화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구성하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다큐멘터리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 쭉 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기획된 것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다. 이게 두 가지의 큰 산이다. 또 그렇게 해서 결국 기론영화와 극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 걔네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아. 기록영화의 리얼리즘을 통해서 기록영화가 보여주는 리얼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적인 그거보다 더한 극 드라마틱을 만나게 되고 문학적인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실제로 저렇다라는 삶의 실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팩트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 얘네 둘은 결국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한 게 고다르다라고 이제 제가 발췌한 중에는 그래도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지금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고다르가. 초기 작품들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작품들도 다 많이 구입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꽤 굵은 시리즈를 구입을 했었는데 CD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물론 다 볼 수 있고요. 안나 까리나가 이제 그래도 가장 오래 산 그 고다리의 연인이고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그 안나 까리닌하고 영화를 만들고 할 때는 그 여자를 찍을 때 보여주는 그 로맨티시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 그래서 고다르의 뭐 영화를 전체적으로 참 흐름을 얘기하기는 지금 시간도 굉장히 애매하지만 어쨌든 고다르는 또 굉장히 정치적, 여기서 말하는, 저번에도 우리가 그 영화 하고 나서 잠깐 카톡으로 그런 이제 논의를 했지만 짧게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할 것은 어떤 이념, 뭐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념, 이즘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어떤 성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계속 우리가 영화사에서도 보면은 작가들이나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품을 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고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든 그런 그냥 선전물을 만든 그런 어떤 기계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 말고 정말 자기 세계를 구축한 영화 안에서 또 언어를 만들고 그랬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공산주의라든가 커뮤니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폴리틱,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의 이념적인 그런 걸로 대립하면 여러분이 되게 많이 그 놓치는 게 많아요. 사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해 아마 하실 텐데 다들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커뮤니스트였다. 그리고 고다르도 역시 그 커뮤니스트에 굉장히 경도돼서 정치적으로도 그런 커뮤니스트들을 위한 그리고 지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정치적 어떤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영화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단 한 번도 커뮤니스트를 위한 어떤 프로파간다나 그런 자기 이념과 정치를 위해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고다르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슈누아, 이런 중국 여인, 슈누아즈,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뭐 경멸, 여기 지금 너무 많은 작품들을 다 제가 실지 못해서 그냥 부분만 넣었는데 뭐 메이드 인 USA 뭐 이런 뭐 위켄 뭐 이런 영화들이 특히 이제 그 시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 정치적인 조명을 하는 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들을 여러분이 볼 때 정치적이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훨씬 더 패러디적인 거죠. 그리고 현실에 있는 사회 안에의 비판성을 훨씬 더 많이 벼르는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크리스 마커도 그렇고 그리고 앞선 다른 굉장히 많은 작가들도 커뮤니스트라는 거를 앞세워서 자기 이념과 그 정치적인 어떤 자기 행위의 입장에서 한 작가들이 꽤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공산주의자적인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무슨 그런 입장으로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은 정말 말 그대로 막시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막스가 쓴 그 사회의 자본론, 이 사회가 움직이는 그 자본과 이 유물론적인 구조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정말 아주 적나라한 해부도, 이런 해부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사회가 이렇게 물적인 토대가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물질적인 바탕
먼저 되면서 정신적으로 가는구나 하고 설득되고 그 세상을 바라볼 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간다라고 이해하면서 여기를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것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그 방법론을 찾은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의 커뮤니스트라는 말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그런 공산주의적인 어떤 이념하고는 전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가 현대 예술에서의 모더니즘, 뭐 초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해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준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막스의 자본론을 통해서 시작된 세상을 바라보는 유물론적인 토대가 인간의 삶을 굉장히 나이브하지 않고 좀 더 성숙된 눈으로 바라보게 했던 그런 계단을 올려준, 분명히 우리한테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적이 있는 이즘인데,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막 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이후에 삶에서 다 다르게 이제 숙지되고 달라집니다. 근데 고다르는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유물론적인 세상의 바탕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물질화되고 상업화에 통해서 이 상업적인 물질적인 이 어떤 윤리성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상업과 물질적인 그 무서운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이 약질적인 구조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눈을 부릅뜨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계속 이 안에서 세상은 이렇다라고 그냥 종지부 찍고 꽝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긴 하나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비평적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뭔가 이상주의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 해부를 통해서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나 거기에서 어떤 운동 속으로 간다면은 그들은 절대로 영화 안에서만 볼 때는 작가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가적 그 태도가 이미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작품을 할 때, 내가 작품을 할 때에는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매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정말 적어도 그 안에서는, 그 매체 안에서는 내 세계를 어떤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더 큰 게 만드는 사람의 창의성인데, 그 만드는 매체에 대한 애착이나 매체에 대한 의지가 없이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즘, 나의 의견만을 말하는 수단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뭐 간단하게 자기 연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는 거 이상으로 의미 있게 매체를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고다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작품들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60년에 시작한 그 작품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정치 사회적인 역사가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이 넘고 지금 2020년인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문화와 이 환경들이 변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작업들을 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건 이제 끝에 다가갑니다. 고다르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랬잖아요. 30년생인데 이번에 90대는 나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심지어 이태리에 그 오르페라는 전시를 아예 고다르의 세계를
전시관으로 아예 그냥 만들어서 전시 작품을 출시했어요. 그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꼭 이런 상업적 영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더 다양하게 뭐 핸드폰, 아이폰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영상적 매체를 지금 다 총망라해가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더 아주 아방가르드적인 작품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4년에 아디오 랑가주는 이게 우리말로 치면은 언어여 안녕 하는 소리예요. 아디오는 안녕이라는 소리고 다시 보자는 소리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이중적이긴 한데 아디오라는 말이 헤어질 때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보자는 소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목이 아디오 랑가주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안녕 이 소리죠. 이중적인 뜻인데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이걸 소개하지만 저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지에서 그때 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찾아서 이제 보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전편을 저도 다 못 봤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죠, 저도 전편을. 이게 여러분 보세요. 2014년에 이 영화가 3D 실험적 내러티브 에세이 영화예요. 3D로 만들어졌고 4년 동안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4년 동안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카메라를 자기한테 맞춰서 새로 제작까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냥 기존에 있는 3D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찍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다가 이런 식의 3D를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장치까지도 막 만들어줬어야 됐고 그런 작품이에요. 그게 고다르의 42번째 평생의 장편 영화이고 그 다음에 121번째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건 이 사람이 영화만 만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다른 비디오 매체로도 실험을 계속 쉬지 않고 했으니까 놀랍죠. 아직도 예술적, 철학적, 과학적 작품에 대한 많은 인용문과 참고 문헌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3D 이거였나? 예, 이거는 저기 언제냐면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 1988년에서 98년 10년 동안 고다르가 영화의 역사 불어에서 이스트와는 이렇게 쓰면 역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같이 그냥 이게 없어도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성을 같이 함의해가지고 이스토아 du 시네마라는 그 영화사 어떻게 보면 영화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적인 내러티브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고다르적인 영화사를 집대성했는데 그게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8개 에피소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도 이거를 다 못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깐만 이제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건 영화 초기 영화가 시작된 때에 대한 자기 지금 내러이션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에서부터 시작하죠.
처음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사진의 출연과 영화로 시작하면서 자기의 사유가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거야 하는 스카를렛 오하라의 마지막 그 대사가 같이 연결이 돼서 스카를렛 오하라를 언급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로 영화사를 만들고, 요것도 이거는 이태리 네오리얼리즘 쪽을 분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1시간 35분 됐는데 길지 않으니까 살짝 맛을 좀 볼게요. 지금 목소리 고다르 목소리입니다. 지금 나오는 자막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라틴어입니다. 이태리어든지. 굉장히 이제 서정적으로 이게 고다르적인 특징인데 되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트리포는 되게 가볍고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데 고다르는 굉장히 무거워요. 끝까지. 지금 묵직하잖아요. 감성이 노래가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가 쭉 깔고 가면서 이 안에 서정적인 교류가 굉장히 꽤 묵직합니다. 여기서 끊어진 김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년에 이미지북이라는 작품을 하는데 이것도 좀 전에 본 영화하고 비슷하게 아이폰으로 어떤 정치적 담론의 발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적인 언어예요. 이 보통 서양 언어에서 얘기하는 폴리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과 관계된 뭐 어떤 정치 권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거보다, 맞아요. 폴리틱이라는 건 하나의 권력과의 관계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서양 언어에서의 정치성은 그 권력을 내가 쥐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권력을 가져야지 실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행사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행위적이고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인 거지, 이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정치 행위로서의 그런 정치성의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리브르 디마주 그래가지고 이마주 책이에요. 근데 요게 그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소개하는, 지금 모터한 거는 고다르 목소리예요. Odissea 14.702 prima. 여기 지금 영화 현장에서 뭐 무슨 몇 장면 몇 번 테이크 몇 번 이런 소리 인테리어로 나오는, 그게 이제 영화 현장의 소리들을 지금 같이 섞었고, 그 밑바닥에는 굉장히 약간 실험적인 무드의 현대 음악이 깔려 있고요. 현대 화성이죠. 현대 음악적인 화성. 그리고 고다르나 우리 누벨바그, 특히 고다르가 제일 많이 애용했던 어떤 무성 영화 시대에 많이 쓰였던 이런 그 중간중간에 자막들을 넣는, 여기 이제 예고편이었고, 가면 이제 요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2019년에 프라다 파운데이션에서 스튜디오 노르페라 그래가지고 그 고다르 이 미술 전시인데, 거기서 그 아마 프라다가 프라다 재단에서 미술 그 재단을 후원하는 걸 만들었나 본데, 거기에서 한 꼭지를 고다르의 전시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하고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나누면 고데르의 영화와 고데르 작업하고 그런 걸 그대로 이렇게 실현해 놓은 거예요. La vraie condition de l'homme, c'est de penser avec ses mains. 이게 이제 지금 실제로 거기에 설치된 설치된 Orpheus has 것들입니다. returned from the underworld. What happened on his long, long journey? Who is this man?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일단 뭐 다급하게 죄송해요. 우리 지금 집에 사정 때문에 제가 고양이를 밖에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막 사방을 쫓아다니는 이걸 제가 막으면서 수업을 하느냐고 여러분 너무 방해되셨을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누벨박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이게 8강인데 어떻게 보면 9강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어가지고 다큐멘터리도 살짝 그리고 처음부터 말한 이 에세이적 작품 크리스 마커와 요리스 이반스와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제가 오늘 일부러 좀 시간이 넘어가는 좀 길어지는데도 일부러 보여드린 이 소개한 고다리의 최근 작품들이 사실은 가장 프랑스적이고 가장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영화가 영상이란 매체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유하고 같이 뭔가를 표현할 때 도구적으로 쓰고 자기 표현을 하고 나도 함께 그 안에서 가장 창의적으로 같이 나 스스로를 확장하고 할 때 이 가장 바람직한 훌륭한 언어로서의 어떤 쓰임새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표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한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근데 그런 작가들이 대부분 경향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딱히 다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화 드라마도 아닌 어떤 에세이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 사유와 그 영화 언어와 자기가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유와 이런 것들이 같이 정말 잘 버무려져서 나오는 그런 짧은 소품들, 뭐 짧고 길고 그 길이는 다 다양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가고 싶었던 길이어서 제가 굳이 이 시간에도 뒤에를 좀 예시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다큐멘터리를 좀 곁들여서 그런 영화들로 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사조적으로 그 이후에 현대 영화를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사적으로 다 살펴보자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지 않겠지만 아마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의 영화와 영상의 매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가 나머지 두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한 번은 정리되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 여기 45분이 됐고 여러분 조금 정신 없으셨을지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고 지금 제 생각엔 마지막 10강을 우리가 오프로 만나서 좀 그때는 영화들을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몇 개라도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데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